네, 이전까지 정규화의 개념과 교차 검증을 통한 모델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이러한 개념들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또 다른 정규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치 회귀의 예시를 통해서 정규화의 효과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앞에 보이는 그래프는 14차 다항식에 대한 리치 회귀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샘플 수가 21개가 있고요. 14차 폴리노미얼 핏을 시킨 결과가 되겠는데요. 결과적으로 샘플 수 대비해서 모델이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람다 값을 써서 정규화를 써가지고 서로 다른 람다 값을 여러 개 써서 오차를 하나씩 측정해 본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x축은 람다의 로그가 되겠고요. 그래서 로그 람다를 나타내게 되겠고, 이 y축은 MSE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낮을수록 좋은 거고요. 이때 주황색 선은 테스트고요. 이제 파란색 선은 트레인입니다. 그래서 트레인은 당연하게 람다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안 좋아지게 되겠죠. 람다 값이 0일 때 가장 좋은 트레인 MSE가 나타나게 되겠고요. 람다 값이 높을 때에는 트레인이 점점 안 좋아집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테스트 MSE가 되겠죠. 테스트 MSE는 가장 낮은 게 대략적으로 한 10의 마이너스 2제곱 정도가 제일 낮은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뭐 10의 마이너스 7제곱부터 1제곱까지 어느 걸 써도 비슷하게 좋은 성능을 나타냅니다. 대신에 우리가 정교항을 안 쓴 부분이나 정교항을 너무 과도하게 쓴 부분을 살펴보면 여기는 MSE가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람다 값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 오차가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적합한 부분이 바로 이 앞쪽 부분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뒤쪽 부분 람다 값이 클 때는 좀 과소적합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을 잘 학습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제 과소적합이 된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는 5폴드 교차 검증을 통해서 추정한 테스트 MS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해가지고 테스트 MSE를 이제 측정을 했을 때 이때 최소 오차가 나타나는 지점이 이제 실제 테스트 셋에서의 최적값과 거의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이제 가장 최적 지점인데요. 이제 실제로 여기 근처가 이제 가장 좋은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차 검증이 이제 모델의 실제 성능을 잘 예측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얘가 이제 가장 최소 지점이지만 이 범위 안에 이 표준 편차 범위 안에 다른 애, 더 단순한 애가 이 범위 안에 들어왔었다라고 한다면은 얘를 선택하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앞에 살펴봤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 봤었던 룰을 적용하거나 혹은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적용을 해서 가장 좋은 모델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을 하자면은 정교화의 이제 중요성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적절한 정교화 없이는 모델이 이제 훈련 데이터에 잘 맞지만 새로운 데이터에는 예측 성능이 좋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적절한 정교화를 써서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좋은 성능을 보이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교화 방법인 얼리 스타핑, 조기 종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얼리 스타핑은 단순하지만 실제로 매우 효과적인 정교화 방법이 되겠고요. 딥러닝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딥러닝과 같은 굉장히 파라미터 개수가 많은 복잡한 모델에서 자주 사용이 됩니다. 얼리 스타핑의 기본 아이디어는 최적화 과정 중에서 우리가 모델의 성능을 계속 로스나 스코어를 찍어보다가 과적합의 징후가 보이는 순간 학습을 중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이는 지금 이 그래프가 IMDb 영화 리뷰 감성 분석 데이터셋에 대해서 어떤 딥러닝을 학습시킨 모델의 성능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만 먼저 보면은 일단 이 아래쪽에 있는 게 에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에폭이라는 것은 학습하는 이터레이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0이라고 하는 것은 랜덤한 웨이트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학습이 되어간다. 학습이 증가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때 우리가 이 로스 값이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로 계산이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밸리데이션 셋과 트레이닝 셋으로 나눠서 로스를 계속 찍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트레이닝 로스는 당연하게 점점 감소합니다. 에포크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점점 감소하는데 트레이닝 로스가 작다라고 해서 좋은 모델은 아니다라고 했었죠. 좋은 모델은 결국에 테스트 셋이나 검증 데이터 셋의 가장 좋은 모델이 좋은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빨간색 선이 검증 로스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일정 부분 떨어지다가 한 25 정도 됐을 때부터 살짝씩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이 나타나는 이유는 처음에 이제 모델이 이제 학습을 할 때 데이터의 일반적인 패턴을 잘 학습을 하다가 훈련 데이터, 검증 데이터 이렇게 성능이 모두 다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를 들어 에포크 한 25 정도부터 훈련 데이터의 노이즈까지 학습하기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훈련 데이터의 성능은 계속 좋아지지만 검증 데이터의 성능은 오히려 나빠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 노이즈까지 학습을 하기 때문에 점점 로스 값이 작아지지만 검증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점점 성능이 나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리 스타핑은 우리가 검증 데이터 셋을 계속 이제 로스를 찍어 보면서 최적이 되는 지점에서 딱 학습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리 스타핑은 우리가 이렇게 로스를 찍어보다가 어느 정도 상승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 25 에포크 이 지점에서 학습을 멈추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이 로스 값을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 50까지 진행하기는 하는데 각각 모델을 에포크마다 저장을 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델을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다 학습이 끝난 이후에 50에포까지 끝난 이후에 가장 밸리데이션 셋이 좋았던 성능이 좋았던 애를 다시 불러와서 걔를 최종 모델로 하자라는 식으로도 얼리 스타핑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구현하는 방법만 다르고 결국에는 결론은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학습을 해나가다가 검증 데이터가 이제 잘 못 맞추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훈련을 멈춰버리는 것, 혹은 일단 훈련은 다 끝내는 대신에 모델을 다 저장해 두다가 다음에 이제 훈련이 끝난 이후에 어느 모델이 가장 검증 데이터셋에 좋았었지라고 해서 그때 가장 좋은 모델을 불러오는 것,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얼리 스타핑을 코드로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래프는 그 로스 말고 이제 어큐러시로 봤을 때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어큐러시는 이제 높을수록 좋은 게 되겠죠. X축은 에포크 그대로고요. Y축은 어큐러시라서 높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25 지점부터 점점 살짝씩 검증 데이터셋은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트레이닝은 점점 다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리 스타핑은 마찬가지로 한 25 지점에서 에포크를 멈출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얼리 스타핑을 사용을 하면은 과적합을 방지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그 학습 시간을 줄이도록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검증 데이터셋을 별도로 만들기만 하면 되니까요. 구현이 간단한 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쓸 때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검증 데이터셋의 성능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많이 변동할 경우에 너무 일찍 학습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되게 예쁜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검증 데이터셋의 로스가 막 이렇게 막 그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약간 여기서 많이 상승했다라고 해서 학습을 멈추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노이즈하게 로스가 감소하게 될 경우에는 너무 일찍 학습을 멈추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인내심, 페이션스라는 파라미터를 주어서 일정 기간 동안 성능 개선이 없을 때만 학습을 중단한다라는 알고리즘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 에포크를 지나서 예를 들어서 에포크 5개를 보고 이제 5개 이후가 5개 이전보다 더 안 좋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 경우에 이제 학습을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다음 에포크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의 에포크를 본다든지 여러 번 후에 에포크를 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페이션스라는 파라미터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데이터 양을 증가시키는 방법도 우리가 그 정교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더 수집을 해가지고 샘플 수를 늘리는 게 정교화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면은 과적합의 위험이 감소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모델의 차수, 모델의 파라미터 개수보다
데이터 샘플의 개수가 적을 때 과적합이 발생을 많이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과적합을 줄이기 위해서 모델의 파라미터를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샘플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샘플의 개수를 늘리는 방법도 과적합을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그래프가 이제 데이터 샘플을 늘렸을 때 확 효과를 보여주게 되겠는데요. 여기 있는 그래프의 실험에서는 2차 다항식에 대해서 가우지안 노이즈를 추가해 가지고 데이터를 생성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차수 1차, 2차, 그리고 10차, 20차에 대해서 다항식 모델을 적용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MSE가 Y축이 되겠고요. 즉 이제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X축은 샘플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샘플의 개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우리가 테스트 셋이 트레이닝 셋의 로스랑 비슷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다항식에서는 뭐 샘플의 개수가 적어도 상관이 없겠죠. 왜냐면 1차 다항식에서는 웨이트가 한 개이기 때문에 샘플이 한 두세 개만 있어도 우리가 좋은 모델을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차수가 두 개가 돼가지고 웨이트 파라미터가 세 개가 됐을 때에는 그때는 이제 테스트 트레인이 조금씩 샘플이 적을 때 벌어지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차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데이터셋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의 양과 이제 모델의 복잡도, 즉 변수의 개수 혹은 웨이트의 개수, 이 관계에 대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를 해결할 때 이걸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면 너무 복잡한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성능이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정교화와 샘플을 수집을 통해서 더 단순한 모델을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샘플의 개수가 충분하다라고 한다면은 복잡한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데이터의 복잡한 패턴을 더 효과적으로 학습을 하면서도 그 노이즈까지 학습을 안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데이터의 양과 모델의 복잡성 그리고 정교화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